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이번 장마는 밤만 되면 비가 집중해서 내리는 야행성 폭우가 자주 나타나고 있죠. 간밤에도 많은 비에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서울은 그쳤는데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긴장감 늦추지 말고요.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강한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도로에 구멍이 생기고 파이는 일명 포트홀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 한 달간 보수한 포트홀이 4,000개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곳곳에 포트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차량 파손이나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운전하다가 이런 포트홀이 튀어나오면 피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특히나 이제 속도가 빠를 때 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장마철에 늘어나는 포트홀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면 철저한 방어운전 그리고 차량 사전 점검이 무척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반드시 감속운전 하시고요. 비가 오든 안 오든 포트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좀 길게 유지하면서 포트홀 사고 우려 잘 대응하셔야겠습니다. 7월 10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오늘은 사람을 안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내년도 이 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죠. 이 노동계는 11,200원을, 경영계는 9,870원을 제시한 상황인데요.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겠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임금 수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이 임금은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호 기자님 연결해서 다양한 소식 살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북 지역에서 올 들어 3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15일 영천에서 그리고 이달 2일에는 안동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요. 이어서 지난 7일 다시 예천에서 발생하면서 방역당국과 양돈 농가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주 사이에 경북에서만 3건이 발생했다는 점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양돈 농가들은 멧돼지 개체수 감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3주 사이에 3건이나 발생했는데 이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나요? 일단 발생 지역 농가들은 인근에서 멧돼지가 출몰하는 게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와 같은 오염원이 빗물이나 토사에 섞여서 양돈장으로 유입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름철로 가면서 수풀이 또 우거지고 이렇게 되면 멧돼지 포획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점들이 과거 가을철 중심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그런 추세도 바꾸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더 조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천에서 발생한 농장의 경우도 농장의 산 중턱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농장들 전국 상당히 많습니다. 네. 따라서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차단 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는데요. 하지만 장마철을 맞아 산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나 토사 이것까지 막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는 농장 내부로 이런 빗물이나 토사가 들어가지 않도록 농장을 오염구역과 청정구역 이렇게 구역을 두 개로 나눠서 출입에 대한 방역 조치 이걸 좀 더 철저히 이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개발된 백신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네. 또 백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또 접종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또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에 10월에 첫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 총 44건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연평균으로 따지면은 10건이 채 안 되는 수치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게 맞느냐 하는 논란이 있고요. 네. 물론 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정도로 발생 건수가 그치고 있다는 점 이것을 또 보면 나름대로 방역을 농장 단위 좀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 무와 배추 생산량이 줄 것이다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고랭지 지역에서 재배되는 것들인데요. 이제 여름 배추하고 무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서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올해 여름 배추 생산량은 35만 톤 정도로 전년 그리고 평년 대비해서 4.3, 6.3% 정도 감소하고 여름무 생산량도 24만 3천 톤 정도로 따져서 이제 보면 전년 대비나 평년 대비로 보면 3.1, 3.8%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날씨 탓이 있겠죠? 근데 이번에 날씨 탓보다는 네. 재배 면적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농경연이 재배 의향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 배추 재배 면적은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7.4 또는 7% 정도 감소한 4,855헥타르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무 재배 면적은 2,639헥타르로 전년 평년 대비 3.4, 3.8%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배추의 7월 도매시장 가격, 이 10kg 상품으로 네. 한 3포기 정도 내외로 들어가는데요. 이 가격은 9,000원대. 그리고 무 같은 경우는 20kg 상품 기준으로 15,000원 내외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이 퍼센트지로 따지면은 7월 가격을 기준으로 평년 대비 배추는 11.6% 그리고 무는 30%가량 오르는 겁니다. 수치를 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이 가격으로 보면은 배추가 10kg에 1,000원 정도 그리고 무는 20kg에 3,500원 정도 오르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도매시장 가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또 다시 배추 한 포기를 따지면 약 300원, 무 한 개로 보면은 뭐 중간 크기의 무게가 한 1에서 1.2kg 정도 되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한 200원 정도 오르는 셈인 겁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마트나 시장에서 장을 보실 때 실제 도매 가격 인상액이 어느 정도인지 감안하시면서 소비자 가격도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 좋은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에서 식재료로 많이 쓰는 품목이 양파, 마늘 이런 건데요. 이들 품목도 생산량이 감소할까요? 양파는 반대입니다.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이 105만 6천 톤 가량으로 전년 대비 5%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건 재배 면적이 늘어난 탓인데요. 이에 따라서 7월 도매시장 가격은 킬로그램당 1,000원 내외 정도로 전년인 1,330원보다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됐고요. 마늘은 28만 5천 톤 내외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떨어지는데 가격도 떨어져요. 이거 어떤 이유인가요? 이게 마늘 생산 주산지가 주산 중에 한 곳이 창녕인데요. 창녕에서 이달 1일 2024년산 마늘 첫 경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이게 마늘 재배 품종 중에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서종 경매에서 상품 킬로그램당 경락 가격이 생산비 이하인 4,000원대를 밑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첫 경매에서부터 경매가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이유는 경매에 참가하는 중도매인들이 햇마늘 거래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인데 이거는 정부가 언제 TRQ로
조율 관세 할당 물량이죠. 네. APRQ로 마늘을 수입할지 모른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청년 공판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일정 부분 거래 가격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자율적으로 5% 넘게 재배 면적을 줄였던 농가들 이런 입장에서는 충격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산림청에서 어제부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는 소식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경계가 내리던 지역에 더해서 이제 부산과 광주, 울산 그리고 전남과 경남 지역의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긴급 재난 문자나 아니면 마을 방송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유사시에는 대피 장소를 신속하게 대피를 하셔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위험 지역 정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전 5시에서 6시 사이에요. 논산시 또 금산군, 예천군 지역의 홍수 경보가 그리고 청주시, 의성군, 완주군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인근 주민들께서는요,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경북, 대구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으니까요. 비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이 속담에서 알 수 있듯 다른 사람의 마음 잘 알 수 없죠. 아무리 가까운 친구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혀서 상대를 바라보고 또 상대가 내 마음 몰라준다고 실망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 조금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데이비드 브룩스의 사람을 안다는 것, 이 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목이 참 좋습니다. 네. 사람을 안다는 것.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이 이제 뉴욕타임즈에서도 칼럼을 꾸준하게 쓰면서 이제 공동체, 인간성 회복, 연결, 유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이제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책인데요. 네. 이 책에서 이제 저자가 독자들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 진정으로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저 같은 게 저희 아내를 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오늘 듣고 계신가요? 듣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기가 되게 쉽지는 어렵죠.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쓴 목적을 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바라봄으로써 그 상대방이 누군가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거를 느끼게끔 해주는 것, 그리고 자기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게끔 해주는 것. 그게 이 책을 쓴 목적. 그런 기술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렇게 들리는데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법? 그렇죠.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끔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기술을 구사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40이지만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아직. 근데 다른 사람을 과연 이런 내가 알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소크라테스가 되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느끼고 살아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 마음을 커녕 내 마음도 잘 모르는 게 일반적이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지 다른 사람 마음 읽는 거 쉽지는 않거든요. 또 이런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는지 연구하는 분야, 이런 분야에서 대가가 이제 윌리엄 이크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처음 보는 사람끼리 대화하면서 상대방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경우는 20%밖에 안 된답니다. 어떤 사람은 딱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내는데 파악하는 20%. 건. 그러니까 우리가 네. 소개팅을 나가거나 미팅을 할 때 20% 정도밖에 모른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왜냐하면 네.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면 어떨까라고 보면 그런 경우에도 한 35% 정도밖에 그래요? 안 되고요. 50%도 안 돼요? 35%. 가족인데. 더 재밌는 거, 흥미로운 거 뭐냐면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일수록 서로의 마음을 잃는 정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배우자에게서 초기에 가졌던 선입견이나 판단 있잖아요.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 바뀌는데 상대방도 그 처음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바뀌었는데 내 처음 판단은 옛날 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배우자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런 걸 논문을 보지 않더라도 살면서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들 경험해본 적이 꽤 있을 너무 거고요. 많죠. 예. 반대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고 또 상대방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경험을 당해본 적도 있을 거고 그렇죠. 반대로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그렇게 취급하거나 대하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이 책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끔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하나하나 다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 책을 쓴 데이비드 브룩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한국에는 분인가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미국의 저널리스트면서 작가인데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력을 봤더니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역사학과를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시티유스라는 곳에 기사 생활을 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수석 기자 활동을 하고 대표적인 저서로는 보보스, 뭐 소셜 애니멀, 인간의 품격, 두 번째 산 이런 것들인데 아직까지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글을 많이 쓰는 분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인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그죠? 데이비드 네, 브룩스. 본인의 대인관계는 어떨까? 그 책의 저자인데 그죠? 예. 어떻다고 합니까? 보통 본인은? 뭐 이런 책 쓸 정도면 대인관계가 되게 원만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분 어린 시절 보면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이제 데이비드 브룩스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지만 함께 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옆에로 이제 비켜나가서 이제 다른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지켜보는 관찰하는 관찰자 타입의 스타일이구나. 아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게 재밌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럴 예, 수도 예, 있죠. 예. 또 대학을 졸업하고 한 10년이 지났을 무렵에도 이제 사람들이 저 데이비드 브룩스는 속내를 알 수가 없어. 뭐 타인과 쉽게 친해지는 법들을 잘 모르는 사람 분이었고 같다. 예, 예.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평가를 하냐 그러면 도망치기 전문가. 도망치기 전문가. 어떠냐면 누군가 와가지고 어색하게 뭐 친한 척 하려고 치면 되게 어색한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못 견디는구나. 마치 뭐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자리를 비켜 나오는 그런 형태의 이제 도망치기 전문가로 이제 살았다고 하는데 그러던 그가 이제 조금 이렇게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에서 조금 바뀌어가는 게 이제 타인의 마음을 열고 좀 다가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중년이 되면서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하고 네네. 누군가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 경험들을 모아가지고 쓴 책이 이제 이 책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한 4년간의 그런 경험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쓴 책이고요. 심리학, 문학, 철학, 뭐 신경과학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내용들과 또 다양한 사람들과 인터뷰가 담겨서 있어서 읽으면서 되게 좀 흥미롭게 읽을 수 있고 대신 이제 빨리 페이지 터너냐 그건 아니고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안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학창 시절이 굉장히 긴데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면 이제 부모님들이 난리시죠.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왜 하냐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인간관계, 뭐 공동체, 우정, 사회적 연결 이런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상 이게 다 추상어잖아요. 추상체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구체적인 행동 방식을 가르쳐 주지는 않거든요. 이런 그렇죠. 말들이 눈에 보이는 단어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알아야 되는 건 어떤 거냐 그러면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밝히는 거. 그러니까 부드럽게. 난 네 말에 마음에 안 드는데 네. 동의하진 않는데 그 말 하는 순간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나빠지게 하는 그런 기술들. 이야. 그러니까 본인의 취약한 부분을 뭐 적절한 시점에 드러내는 기술들. 그다음에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법. 정중하게 대화를 끝내는 방법. 그다음에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 곁에 있는 머무르는 방법, 그다음에 모두가 환대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는 모임을 모두가 만드는 뭐라고요? 방법. 환대? 환대. 환영받는다. 소외되지 않고 예, 모든 예, 사람들이 다 환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끔 하는 거. 그다음에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잖아요. 와우. 제가 다 못하는 것들인데요. 보통 사람들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예. 거의 기본적인 바탕이 뭐냐 그러면 바로 다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 그러니까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그런 기본이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을 이제 깊이 있게 바라보므로써 이제 그 사람이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하게끔 만드는 그런 능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안 가르치죠. 야, 그래서 학교에서는 주로 뭐 가르치냐, 뭐 진로, 직업, 그럼요. 뭐 네. 이런 것들에만 좀 집중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기술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뭐 정말 중요하고, 관계의 기술 같은 것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뭐 직업 진로만큼이나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관계의 기술이라. 그 저자가 사람을 디미니셔랑 일루미네이터 이렇게 구분한다던데, 디미니셔는 뭐고 일루미네이터는 뭐고, 이게 나누는 기준은 또 뭡니까? 이 번역하시는 분이 이게 마땅치가 않아서 그냥 영어를 그대로 써놓은 것 같은데, 제 느낌은 이런 것 같아요. 디미니션은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서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주눅이 들어요. 네. 그런 형태의 사람도 있잖아요. 제 능력만 믿고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타입이 이제 디미니셔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 스스로가 좀 보잘것없다라고 느끼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옆에 있는 건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니고, 또 어떻게 반대로 봤을 때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예, 디미니셔. 이런 사람들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들 레이더에는 타인이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일루미네이터는 어떤 사람이냐면, 네. 관심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주는 사람들. 다른 타인한테 이제 관심 많은 사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더 크고 더 깊이 존중받게끔 느끼는 사람들이 일루미네이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인터뷰 하시는 분이 저를 되게 기분 좋게 해주면 제가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들 다 끄집어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그런 기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루미네이터에 가까운 거고, 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네. 내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분은 나한테 왜 인터뷰를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디미니시에 가까운 거죠. 예, 예. 반대로 제가 다른 사람 만날 때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서 이 책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딱 말씀 들어보니까 디미니셔보다는 일루미네이터를 옆에 둬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청취자분들도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을 텐데, 당신에게 깊이 관심을 보이는 사람, 뭐 또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미처 내면에 이런 생각하는지도 몰랐는데 그걸 막 끄집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괜히 기분이 좋죠. 좋아지죠. 너무 좋죠. 그런 일루미네이터가 옆에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례도 하나 나와요. 벨 연구소라는 곳에서 있었던 유명한 일화를 소개하는데, 네. 그거 경영진이 보니까 특정한 몇몇 연구원들이 다른 연구원보다 훨씬 생산적인 결과들, 연구 결과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 왜 그렇지? 뭐 학력이 높나? 직위가 괜찮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면 별로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만나는 사람을 보니까 누가 있냐 그러면, 전기 엔지니어인 해리 나이키스트라는 친구랑 정기적으로 아침 점심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연구원들이 어떤 한 사람이랑 그 사람하고 식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의 성과가 좋은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그럼 나이키스트라는 친구는 어떤 분이냐고 봤더니, 뭐 훌륭하게 의사소통을 잘 해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연구원들을 만나면 연구 과제, 무슨 연구하고 있니 하고 그 사람 연구 과제에 귀를 기울여주고 좋은 질문을 던져주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이야기하고 밥 먹고 하는 것만으로도 연구 성과가 되게 좋아지는 대단한 거죠. 사람이네요. 대단한 일루미네이터인 거죠. 이게. 예. 그런 분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내가 또 훌륭해질 수도 있다. 오, 기분도 그런, 좋아지고.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청취자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는데, 내 주변에 그런 일루미네이터가 있나? 또 한 반대로 내가 그런 상대방에 있어서 내가 그런 일루미네이터인가? 라는 질문도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무서운 말인 거죠. 당신은
디미니셔입니까? 일루미네이터입니까? 이거잖아요. 그 질문이 그죠? 일루미네이팅을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읽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다른 사람을 알려면 대화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대화라는 거는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해봐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은 물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네. 내만 혼자 짐작하는 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곧 말하고 듣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하고 듣는다. 그 좋은 대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은 대화를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보통 대화를 하지 않고 혼자서 일장 연설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죠. 그래서 네. 이 책에서도 보면 좋은 대화를 하는 방법을 한 10가지 정도를 소개하는데 여기서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한 2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네. 첫 번째는 좋은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한테 100% 집중을 100% 집중.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저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제 아내한테 많이 혼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말할 때 스마트폰 보거나 TV 보면서 최악이죠. 귀로 건성으로 듣는 경우들 처음엔 안 그랬다가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무조건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초점을 맞춰라. 100%. 조금 더 여의지 없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가만히 앉아서 상대방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이면서 질문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상대방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대화 이야기할 때는 귀가 아니라 눈으로 상대방의 대화를 들으라는 거예요. 눈으로 들어라? 무슨 말이죠? 귀로 들고 건성건성 듣지 말고 집중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들어야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제가 와닿는 게 뭐냐면 이거 우리 많이 하는 실수인데 상대방의 말에 숟가락 얹지 말라. 숟가락 얹지 마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렇게 읽어봤더니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우리 10대 애가 있는데 뭐 걔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네 말 이해가. 우리 애도 그래. 이 말이 사람들은 공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건 공감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이야기 중심이 상대방에 있는 거를 자기 중심으로 끌어온다는 그렇죠. 거예요. 대화를 딱 끊어서 나한테 흐름을 막 바꾸는 네가 거죠.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이야기가 더 중요해라고 해서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숟가락 얹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대화에서. 네. 오늘 나 되게 힘들어. 왜냐면 하고 얘기하려고 할 때 나도 힘들어. 네만 힘드냐? 쫙 또 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이고 조금 전 6시 20분에요. 경북 상주시 화계교 인근에 홍수특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예, 경북 상주시 화계교 인근에 홍수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인근 주민들께서는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상대 얘기에 껴들지 말고 듣는데 100% 집중해라 이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의 이야기 듣는 것보다 자기를 드러내려는 욕구가 훨씬 더 강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경과학자들이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은 돈을 받는 것보다 네. 자기 정보를 공유하는데 훨씬 더 큰 즐거움을 느낀답니다. 돈 받는 것보다 내 이야기 막 하는 거에 대한 진짜요? 그 즐거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 듣는 것보다 자기 드러내는데 좀 더 내 집중하는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인정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자 또한 이제 저널리스트를 경험을 쌓으면서 어떻게 하면 남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경험 결과 뭐냐면 정중하게 묻기만 한다면 그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또 들어야 된다. 당신이 이렇게만 해주면 상대방들은 기꺼이 그 이야기 자기 속내를 다 이야기를 할 거다. 왜냐하면 평생 그런 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듣는 기술이 있으면 상대방의 충분한 이야기들 서로 알아가는데 상당한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만 해주면 예.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 잘 들어주면.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라는 느낌만 있어도 그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야, 좋습니다.
어떤 주제로 그러면 이제 듣는 거 어떤 마음인지 알겠고요. 예. 대화를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나요? 보통 이제 사람들은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의외로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롭고 낯선 주제를 꺼내게 되면 새로움에 따르는 법칙, 벌칙 같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럼 대화가 닫혀버리는 네네.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할 때는 상대방이 애착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애착하는 것. 상대방이 예를 들어 무슨 어떤 프로야구팀 티셔츠를 입고 있다 그러면 그 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해주는 거, 그런 자그마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뭐 상대방이 멋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최악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오토바이에 대해서 물어봐주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들어가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일단 관찰을 좀 잘해야 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책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탤런트들이나 희극인들이 오히려 대화를 잘 끌어가는 이유가 관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대화가 끊어져서 이 어색하게 침묵이 흐를 때 있잖아요. 이제 특히 뭔가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네. 어색한 침묵이 오면 굉장히 불편한데 혹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그게 이제 침묵을 너무 어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제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노래를 부를 때 어떤 경험이 있냐 그러면 상대방이 노래 막 부르는데 난 다음 노래 무슨 노래 불러야지 하고 막 책 뒤지고 찾는 때 상대방 노래가 안 들리잖아요. 아예 안 들리죠. 그러면 노래방 왜 갔나라는 생각. 맞아요. 근데 다 그러고 있잖아요. 다 그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상대방이 또 이야기를 할 거나 토론을 할 때도 잘 보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상대방의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오고 또 내 생각이 딱 정리되는 순간 상대방 말을 끊어버리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말하기와 듣기는 뇌의 같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럼 내가 듣는 거를 내가 말할 거 생각하는 순간 듣는 거에 대한 것들은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반할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같은 부위를 사용해.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대요? 그래서 대부분이 내가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 뒤에 내가 말할 때까지 텀이 있잖아요. 그거 뭐 바로 이야기 안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근데 이제 그 걱정 때문에 그래요. 얘가 계속 얘기할까 봐. 텀 이후에 난데 그건 텀 이후에 또 할까 봐. 디미니셔를 만나신 예, 제 주변에 좀 디미니셔가 많은 편이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어떻게 대꾸 할지 이제 몇 박자 쉬었다가 해도 큰일 안 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뭐 침묵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떤 사람을 안다는 거는 이제 그 사람과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공감하는 것도 어려운 거잖아요. 좀 여기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감정을 공유한다는 걸 우리가 흔히 공감이라고 하는데 공감의 단계를 저자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미러링, 말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감정을 정확하게 포착을 하고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경험해보고 따라해보는 작업들, 그게 이제 공감의 기초라는 거죠. 경험해보고 네, 상대방이 어떤 행동하면 왜 저런 행동을 할까라는 것들을 빨리 포착한 다음에 그런 행동을 뭐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 이런 건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따라하는 것들이 첫 번째 미러링. 기술이고요. 네. 미러링에 의해서 이제 공감을 구성하는 두 번째 기술이 멘털라이징인데 한국말로는 이분은 번역은 이제 정신화 이 부분보다 영어로 그냥 멘탈라이징이라고 네. 하는 게 좋은데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것들을 나의 과거 경험하고 일치시켜서 투사시켜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런 거 하는 경험은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한 거랑 거의 비슷한 행동이다라고 해서 서로 맞춰보는 거죠. 그럼 내 경험하고 이제 상대방의 경험이 일치되면서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멘털라이징을 하는 게 두 번째 기술이다. 네. 세 번째 공감의 기술은 배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흔히 이제
아까 미러링이나 멘털라이징을 이야기했는데 사기꾼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감정을 정말 잘 읽어내고 잘 따라하고 그리고 자기 경험하고 투사도 잘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공감 잘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공감을 하는 게 배려가 빠져 있는 부분이라서. 미러링도 잘하고 그쵸. 사기꾼들은 정신화, 멘탈라이징도 잘하는데 엄청 공감 잘해주죠. 최고죠. 근데 야 그거 알아 이렇게 해서 공감을 잘해주는데 여긴 배려가 빠져있거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도 다른 이가 아프고 이러면 같이 공감을 해줄 수 있는데 뭐냐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는 모르는 거죠. 아이들은. 예를 들어 엄마가 회사 일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서 힘들고 뭐 어려운 일에서 울고 있으면 아이들이 엄마 힘들지 하고 와서 반창고를 줘요. 그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근데 너무 따뜻하긴 하네요. 따뜻하고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네. 성인이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게 그렇죠. 하죠. 이제 여기서 이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정신 아까 멘털라이징이라는 것들이 자기 경험을 다른 사람 경험에 투사하는 게 이게 멘털라이징이라고 하면 배려라는 거는 자기 경험에서 벗어나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에서 벗어나 자기 경험에서만 자기한테서 좀 벗어나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뭔지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배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감이라는 거는 미러링도 필요하고 멘탈라이징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 조금 어려운데요. 배려의 개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이분도 이제 저자도 이제 암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예시를 한번 해봅니다. 그 보통 뭐 암 환자분들을 만나서 또 우리 흔히 하는 위로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자의 친구인 케이트라는 친구가 이제 암에 걸려 있어서 그 친구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 중에 너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공감 가는 말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안아주면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말로 느껴지지 않는 인상적인 칭찬을 해주는 사람들. 형식적인 말 말고 그냥 안아주면서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 또 일과 관련 없는 선물을 주는 사람들. 일과 관련 없는. 그렇죠. 일과 관련, 그러니까 그 병과 관련 없거나 자기 하는 일과 관련 없는 그냥 일상적인 선물을 주는 사람들. 그다음에 내가 지닌 나쁜 버릇을 고쳐려 들지 않고 그냥 나를 기쁘게 해주려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이 어느 아름다운 날이고 늘 그렇듯 재밌는 일이 있을 거라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아픈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위로하지 말고 그냥 공감하고 곁에 있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큰 위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이 얘기 들으니까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뭔가 해주려고 한다기보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이 보면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상대방이 아프면 어디가 아프냐, 왜 아프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그 사람을 뭐 위로해 주는 것도 있지만 어디가 아프지, 왜 아프지, 뭐 때문에 아픈 거지 개인의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어보신 분도 많거든요. 그건 좀 주의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끝으로 상무님이 이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 책 읽으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일단 내 자신이 일루미네이터인지 아니면 디미니셔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좀 일루미네이터로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요. 저자가 이제 마치 아내에게 하는 고백 같습니다. 저자가 일루미네이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그러면 일루미네이터는 시련을 헤쳐나가는 사람 곁을 그저 가만히 지키는 사람. 괴로운 사람의 고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발휘하는 힘을 보기 위해서 그가 거두는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일루미네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무슨 생각해봤냐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외로움에 지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을 존중한다. 라고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 그다음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고 질문해보는 것, 그리고 우리는 여기 함께 있다라고 하면서 대화해보는 것.
네. 그런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사람을 안다는 것 함께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2333님 최저임금 청취율 대박 나시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요. 조사 전화 받으시면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들었다고 꼭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500님, 3570님, 4128님 모두 축하드리고요.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전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1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지의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청년들. 영농이 불가능한 폐경지를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영농 폐기물 분리수거, 영농 기록을 작성하는 우리